자, 아무래도 추론 쪽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사실적인 읽기에 비해서 난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차분하게 보시고요. 자, 우리 35번 한번 볼게요. 45쪽이고요. 자,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1번부터 바로 갈게요. 기업, 이윤 추구, 제품 가격, 임금, 결정 결과, 시장 가격 경직성. 뭐 나타난다라는 긍정 진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번에 경제 주체, 합리적 기대, 형성, 총수요 관리 정책, 효과, 반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긍정형 진술이네요. 자, 그다음에 3번 보면 메뉴 비용, 크기 클수록 제품 가격 변동성 커진다. 그 다음에 끊어주고요. 그리고 자, 제품 시장 존재 가격 경직성 근거 입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4번에 기업 노동시장 균형임금 높은 임금 노동자 지급하게 되면 생산성 높이고 그 다음에 노동의 초과 수요 발생 임금 하락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그래도 2번 이상 눈에 띄기 때문에 그죠? 요거 중심으로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보세요. 세키인자 학파는 첫째 줄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뭐가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 우리 왜 경직돼 있다는 것은 잘 바뀌지 않고 굳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뭡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격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2가지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뉴 비용이라는 것은 쭉 나와 있죠.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지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면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 비교해서 가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뭐가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메뉴 비용 이론이라는 것이 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되는 거고, 이런 것도 합리적 선택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죠. 연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이고,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다르대요. 달리 임금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거 생각해야 되죠.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게 노동자가 많이 일해서 그죠? 생산량을 늘렸을 때 임금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많이 주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직태만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죠. 높은 임금이 계속 고정이 되는 거니까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임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결론이죠. 새 키인자 학파는 키인자 학파가 임의로 가정했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했고, 그죠?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으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관리 정책이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보세요. 1번에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거. 이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과 기대가 되는 거고, 각각 메뉴 비용 그 다음에 효율 임금 이론인데 시장의 가격 경직성. 이 2가지를 지금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아요. 나머지 걸러보죠. 자, 경제 주체들이 2번이죠.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뭐라고요? 마지막.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반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뭐예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고요? 모순이죠. 왜? 변동성이 커진다. 경직성은 뭡니까?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건데 가격의 변동성이 잘 변화하면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선택지 자체가 이미 모순이 되고요. 내용 보니까 더 잘 드러나죠. 4번에 보면 기업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효율 임금 이론 때문에 그죠? 높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가격이 경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은 가격이 변동하는 거니까 역시 가격 경직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요. 3번과 4번은 가격 경직성이 라는 개념이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안다면 3, 4번은 아주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36번 요거 적절한 거고요. 제시문과 선택,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좀 끊어서 볼게요. 그죠? 일단 앞에서부터 확인하는 차원에서 1, 3번 먼저 보죠. 자, 1, 3번 유비논증, 개연성, 그죠? 이미 아는 정보, 관련이 없는 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상 추가될 때 높아진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인간, 꼬리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게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 개연성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번과 3번에서 유비 논증과 개연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다루는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럼 보세요. 이 문단의 첫째 줄 한번 보시면 첫째 줄 보시면 자,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개연성이 나오네요. 높기 위해서는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한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높아야 개연성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면 그죠? 선택지 1번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뭡니까?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는 것이 그죠? 확인될 때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을까요? 그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커야만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올라가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얘는 되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를테면 유사성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비슷한 점에서 유사성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봐야 되고요. 네, 3번에 보면 인간이 꼬리가 있는 요거는 이 문단의 7번째 줄인데요. 밑에서 3번째 줄이에요. 이 문단에. 자, 반면에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자,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자,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추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즉 이 차이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을 낮추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네, 선택지 2번하고 4번 마저 확인해 볼게요. 그죠? 2번 보면 인간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 그 다음에 동물 고통을 느낀다. 범주 모두 유비논증으로 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인간이 자신의 고통적 유비논증으로 알고 동물의 고통도 유비논증으로 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동물 실험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간,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대요. 그럼 가보죠. 우리 3문단 보면 위에서 7번째 줄이고요. 저 밑에서 넷째 줄인데요. 이런 거죠.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이 나오죠.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대조되는 거죠.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고 자신의 고통은 뭐예요? 직접 느낀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동물의 고통은 유비논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안 되죠. 인간이 자신의 고통은 동물과는 다르게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고통은 뭐에 의해서? 유비논증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4번밖에 없기는 해요. 그죠? 4번 한번 보시면 셋째 줄에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안 된다. 왜? 인간의 고통과 똑같기 때문에 해가지고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괜찮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37번. 얘는 이제 밑줄 친 부분 가지고 추론하는 건데요. 근거로 적절한 거고요. 밑줄 친 부분 먼저 한번 보죠. 사각 외상의 경우 감상법의 측면에서 앞서 설명한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를 감상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거죠. 사각 외상과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의 감상법에 동일한 점, 공통점을 찾아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1문단에 얘는 이제 밑줄 친 부분의 근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 점검보다는 내용을 바로 보는 게 적절하겠죠. 1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그림의 정면에 상정했대요. 그죠? 르네상스는
그죠? 시선을 정면에 상정했고요. 그래서 감상자가 그림을 매우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면 사물이 왜곡돼 보이기도 했다. 그죠? 정면으로 상정했으니까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상자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바로 그 시기 이러러 예술가들은 이러한 왜곡 현상을 그죠? 즉 뭡니까? 정면이 아니었을 때는 제대로 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나모르포시스라는 독립된 회화 기법으로 발달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셋째 줄 보시면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감상자가 특정한 지점에서 화면을 보았을 때 바른 형상으로 보인다면 그 지점은 화면을 기준으로 항상 사각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외상을 사각 외상이라고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 그림은 시선을 어디에? 정면에. 그 다음에 사각 외상은 어디에? 특정한 지점에. 그러면 정면도 하나의 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1번이죠. 이건 쉽네요. 일정한 위치에서 보아야 화가가 의도한 형상을 잘 볼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감상법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37번은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38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요 문제 상대적으로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번에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 참된 자 있는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참된 자 세계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 배제 아예 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편협한 자 있는 것 타자 상호의존 관계 바탕이 된대요. 그럼 가보죠. 우리 일단 여기서 한번 보면 되게 선택지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반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참된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편협한 자 이런 것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아 개념 중심으로 제시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 한번 가보죠. 이게 내용이 전형적인 추론 문제답게 떨어진 정보를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이 문단 보면 이 문단의 첫째 줄 좀 지문이 길어서 일단 일부분만 인용했는데요. 첫째 줄 같이 보죠.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 새 쫓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의 이 문단 둘째 줄이죠.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이런 마음,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이 여기 나오네요.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일단 이 문단에 나와 있는 상황은요.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뭡니까? 이롭고 좋은 것을 과장 왜곡하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문단에 이제 마음이 불 꺼진 재와 같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불 꺼진 재는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4문단 보면 보세요. 첫째 줄.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가 뭐예요?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기이한 새를 쫓는 이야기죠. 이때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는 뭐예요? 그죠? 불 꺼진 재와 같다는 거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다라는. 그래서 참된 자아는 새 쫓는 것.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불 꺼진 재와 같다는 것. 자, 그 다음에 4문단의 다섯 번째 줄 보면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 그래서 그러면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건 마음이 어떤 상태? 불 꺼진 재와 같은 상태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태는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문단 1행에서 장자는 이경지. 그죠? 앞에 나와 있는 편협한 자아를 잊고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 합일의 경지를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하면서 자아와 타자. 그러면 만물이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된다 그랬으니까 자아와 타자도 당연히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대요. 그럼 보세요. 1번에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4문단에서 얘기했던 편협한 자아를 잊은 상태고 이 상태는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한다 그랬으니까 1번은
확인되죠. 그다음에 2번에 마음을 바깥사물에 빼앗기는 거 이 문단의 얘기고요. 이것은 뭐예요? 4문단에서 참된 자를 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도 맞아요. 그다음에 3번은 잘 보세요.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잘 보세요. 이 문단의 참된 자아 얘기를 보면 참된 자아를 뭡니까? 잊었다는 것은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장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에 참된 자아를 잊은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참된 자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감각적 체험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왠지 통념상 보면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참된 자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까다롭습니다. 그죠? 3번이죠. 그죠? 참된 자아를 유지하면서 잊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을 과장 왜곡하지 않고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4번은 4문단, 5문단에서 연결되죠. 편협한 자를 잊었다는 거,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아니, 자아와 타자도 만물 속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의 추론의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라는 게 이런 문제 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39번 보면 법지문이죠. 얘도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제가 선생님 이거 거의 수능 지문 아니요 수능보다는 훨씬 짧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교재에 한 페이지에 문제 그다음에 제시문 그리고 선택지가 요 정도로 꽉 차는 게 이번에 2025년 예시 문제에서 가장 긴 지문의 길이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4로 봐서 그런데 요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길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교재 편집도 일부러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강의 들으시고 제가 답은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쭉 한번 정리는 해드릴 텐데,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해설 정리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시간적인 여러 제약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살려고, 저 갚아야 될 빚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잠도 줄이고 그죠? 뭐 주말에는 또 다른 강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에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괜찮아요. 그래도 뭐 일할 수 있다는 거 행복하고요. 빚이 있어서 탈이기는 하지 뭐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치 하나라고 빚진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일자리가 생겼다는 게 빚 갚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죠? 뭐 나름 행복합니다.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죠. 자, 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추론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2번부터 볼게요. 2번 보면 범죄 억제 수준 추가 사회적 비용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뭡니까? 동일한 수준 효율적이라면 범죄 억제 수준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 1번을 봐도요. 위험 중립적 행위자 3번에 위험 선호적 행위자 그 다음에 4번에서도 효율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은 범죄 억제 수준이 언제 효율적인가 그리고 위험 중립적 행위자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 범죄 억제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핵심을 선택지 보면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일이 매번 읽어가면서 복잡하게 찾는 게 오히려 독해 실력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보죠. 그러면 이번에 자 일단 범죄 억제 수준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는 1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위에서 8번째 줄이고요. 밑에서 3번째 줄인데 이런 거죠.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까지 범죄 억제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면 뭐가 돼요? 효율적이다. 그럼 결국에 비용과 이익이 같아지는 게 효율적이다. 어때요? 그죠? 비용과 이익이 동일해지는 게 효율적이다. 2번은 되게 쉽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 3, 4번 볼게요. 그죠? 자, 위험 중립적 행위자와 위험 선호적 행위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일종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도식화하는 거 중요하고요. 형량에 대해 덜 민감하다. 이거 누가 덜 민감하다는 거예요? 위험 선호적 행위자가. 그 다음에 3번에 위험 선호적 행위자. 제재 확률 높이는 것보다 비교하고 있죠. 강도를 높이는 것이
범죄 억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면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 범죄 억제의 효율적인 게 뭘 높이는 건지 확인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제재 강도 5년, 제재 확률 40%인 것보다 비교하고 있죠. 제재 강도 20년에 확률 10%인 것이 위험 중의적 행위자에는 더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범죄 억제할 때 위험 중의적 행위자와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 문단의 7번째 줄 한번 봅시다. 그죠? 일단 이 문단의 7번째 줄 앞에 보면 일단 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위험 중의적 행위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확률 같은 거 나와 있고요. 한번 가보죠. 행위자가 두 제재를, 그죠? 뭐 기대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즉 나오네요. 위험 중의적 행위자라면 어느 경우든 뭡니까?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동일한 게 뭐 범죄 억제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고 아직 효율성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죠? 제재 확률을 40%에 10%로 줄임으로써 적발 체포 비용이 절감되므로 제재 강도가 높고 제재 확률이 낮은. 그러면 위험 중의적 행위자에게 효율적인 것은 뭐예요? 확률이 낮은 게 효율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몇 번과 연결되나요? 4번.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위험 중의적 행위자는 뭐예요? 확률 10%, 40%보다 10%가 낮은 거니까 낮은 거에 들어가는 거고 얘가 효율적인 거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행위자가 작은 형량을 더 큰 확률로 받는 것보다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한대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그래서 큰 형량을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뭐 위험 선호적 행위자의 특성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은 뭐가 효율적이다? 강도보다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럼 가보죠. 1번 나와 있죠.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뭐예요? 큰 형량을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큰 형량 받는 것에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뭡니까? 덜 민감하다. 맞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거 3번인데 가볼게요.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뭘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뭘 높이는 거? 분명히 확률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보다 강도를 높이는 것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번은요. 그죠? 제대로 추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대립되거나 대조되거나 차이 있는 두 대상이 나오면 도식화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40번. 기억 이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거고요. 자, 일단 기억에서 포인트 잡죠. 결국 엄격 책임 원칙과 과실 원칙은 그죠? 얘네들은 모두 둘 다예요.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칙이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제시문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문단의 7번째 줄. 그죠? 밑에서 4번째 줄인데요.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뭡니까?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한다는 기준은 뭡니까? 그죠? 주의 비용과 손해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 최소화되는 거. 이 개념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불법 행위 억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 조금만 더 보죠. 그죠? 일단은 엄격 책임 원칙과 과실 원칙이 둘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단의 넷째 줄 보시면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를 위한 손해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 유도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뭡니까? 비용과 손해합이 최소화된다는 얘기 반복되고 있고요. 1문단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법원이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둘 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원칙이 된다. 둘 다 그러면 뭡니까?
주의 비용과 손해압이 최소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얘기를 딱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4번이 되는 거죠.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압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뭡니까? 어쨌든 지키려 한다, 유도된다 그랬으니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에 해가지고요. 바로 이 부분이 1문단에서 언급하는 효율성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2문단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번 보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성은 주의 비용과 손해압이 최소화되는 거지 동일한 배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효율성의 개념을 잘못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 자 보세요.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보면 이 문단에 제가 여기에 띄우지는 않았는데 첫째 줄에 자, 불법 행위에 대해 비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 원칙 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낮아진다. 그럼 이런 거죠.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해자가 손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은 뭐예요? 이 문단 셋째 줄에 불법 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해서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 분명히 이거 나와 있죠. 지금 비책임 원칙이 얘기하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법 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 나머지 선택지 걸어놓는 것보다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 행위 억제의 효율성이라는 거 그 핵심 개념을 그대로 찾으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4번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괜찮죠? 재밌습니다. 추론 문제가 일치 문제보다 재밌는 경우들도 많죠. 예, 생각의 어떤 흐름 잡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8강은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